엄마, 우리 줄리어드 음대 붙었어요. 매서운 눈보라가 치는 겨울 저녁. 무덤 앞에 두 명의 쌍둥이 소년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바이올린을 든 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엄마 무덤이라고 믿고 있는 이곳이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의 무덤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엄마는 지금 바로 저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김미연은 떨리는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가난이 무서워서, 미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도망쳤던 미연. 쌍둥이들은 이제 세계 최고의 음대에 합격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줄리어드에 합격했지만 갈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운명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이 모자를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겨울 저녁,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한국의 한 묘지. 김미연은 남편 리처드와 함께 묘지 입구를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오늘은 리처드의 전부인과의 딸 연희의 기일이었죠. 여보, 날씨가 너무 춥네요. 괜찮으시겠어요? 미연이 남편의 팔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매년 이맘때면 꼭 와야 하니까. 눈발이 조금씩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어두워지고 있었고 묘지는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익숙한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연희의 무덤은 묘지 중턱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가까워질수록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이올린 소리였습니다. 미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리처드도 고개를 들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게 바이올린 소리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희의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미연과 리처드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무덤 앞에 두 명의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16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두 소년은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점점 거세지는데도 아이들은 그 자리에 서서 연주를 하고 있었죠. 무덤 앞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꽃다발도 향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무덤 앞에서 두 소년이 바이올린을 켜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형제 중 형으로 보이는 소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해냈어요. 동생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줄리어드 음대에 합격했어요. 둘 다요. 소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형이 바이올린을 턱에 괴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동생도 따라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두 대의 바이올린이 구슬픈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미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소년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보라 사이로 보이는 그 얼굴들. 미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설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연은 그 얼굴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16년이 지났지만 그 눈매와 이목구비는 분명했습니다. 네, 내 아이들이야. 미연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리처드가 놀라서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하지만 미연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소년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소년들의 연주가 끝났습니다. 형이 바이올린을 내리며 무덤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우리 꼭 줄리어드 갈게요.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엄마도 우리 지켜봐 주세요. 동생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꽃을 못 사와서 미안해요. 다음에 꼭 예쁜 꽃 사올게요. 두 소녀는 무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묘지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연과 리처드가 서 있는 쪽으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로 멀어져 갔습니다. 소년들의 뒷모습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미연은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리처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들, 혹시 아는 애들인가요? 왜 우리 연희 무덤에? 미연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비석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연희와 EONHE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리처드 전 부인과의 딸, 어린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이. 왜 이 애들이 여기를? 미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리처드는 미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 무슨 일이에요? 저 애들을 아는 거예요? 미연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묘지 관리인이 다가왔습니다. 손님들, 날씨가 안 좋아지고 있으니 서둘러 내려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리처드가 묘지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방금 여기서 바이올린 켜던 쌍둥이 소년들 혹시 아십니까? 관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애들이요? 1년에 두세 번 정도 오더라고요. 언제나 이 무덤 앞에서 바이올린을 켜요. 가끔 풀꽃을 꺾어놓고 가기도 하고요. 불쌍한 애들이에요. 불쌍하다니요? 꽃 한 송이 제대로 못 사오는 형편인가 봐요. 옷도 낡았고. 그래도 참 효자들이더라고요. 엄마 무덤이라고 하더군요. 미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무덤이라고요? 미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리처드가 황급히 미연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요.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미연의 귓가에는 아까 그 소년들의 목소리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줄리어드 합격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미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16년 전 그 좁은 새방이 떠올랐습니다. 갓 태어난 쌍둥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던 그날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미연은 떨리는 입술을 겨우 열었습니다. 여보, 저 애들이 제 아이들이에요. 16년 전 이야기입니다. 24살의 김미연은 대학 캠퍼스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기업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깔끔한 옷을 입은 미연의 모습은 누가 봐도 금수저 아가씨였죠. 그날도 미연은 친구들과 함께 학교 앞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연아, 너 방학 때 어디가? 프랑스 가려고. 아빠가 어학연수 보내주신대. 친구들은 부러운 듯 미연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미연의 눈은 카페 밖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든 남자. 그는 헌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옷깃이 해진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미연의 시선이 그 남자에게 고정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준혁이었습니다. 음대생이었죠. 가난했지만 바이올린 실력만큼은 뛰어났습니다. 미연은 그의 연주를 듣고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곧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미연의 부모는 달랐습니다. 아빠, 저 결혼하고 싶어요.
미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아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 결혼? 그 거지 같은 놈이랑? 아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너 지금 네가 누군지 알기는 해? 아버지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어머니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연아, 정신 차려. 그 사람이 뭐가 있다고? 돈도 없고 집안도 변변찮고. 어머니, 사랑이 있으면 되잖아요. 사랑? 사랑 가지고 밥 먹고 살아? 현실을 봐, 현실을.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미연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미연의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미연아, 그 남자랑 헤어져. 아빠가 더 좋은 사람 찾아줄게. 싫어요. 네가 그 선택을 하면 우린 너를 딸로 안 볼 거야. 유산도 없어. 이 집에서 나가면 그걸로 끝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연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미연은 집을 나왔습니다. 손에 든 건 작은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기다리고 있는 좁은 원룸으로 갔습니다. 미연아, 정말 괜찮겠어? 준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사랑만 있으면 돼요.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미연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준혁 씨, 쌍둥이래요. 병원에서 나온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은 깜짝 놀랐지만 곧 활짝 웃었습니다. 정말? 쌍둥이? 우와, 대박이다. 그런데 무서워요. 왜? 괜찮아. 내가 다 책임질게. 준혁은 미연을 꼭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미연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10달이 지나고 미연은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좁은 새방에 아기 울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밤낮이 따로 없었습니다. 한 아이가 울음을 그치면 다른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좀. 미연은 눈이 충혈된 채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잔 지가 며칠째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낮에는 학교에 가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새벽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괜찮아요. 당신도 힘들잖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기저귀값, 분유값, 병원비. 돈은 물 새듯 빠져나갔습니다. 미연은 낡은 옷을 입고 머리도 제대로 감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미연은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대학 동기들의 SNS를 봤습니다. 친구들은 유럽 여행을 다녀왔고 명품 가방을 샀고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미연은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거야?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초라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트레이닝복 차림에 머리는 산발이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나야? 미연은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이 맞나? 24살에 이미 인생이 끝난 건가? 밤이 되면 아기들은 더 심하게 울었습니다. 미연은 젖병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고 안아서 재우고 또 깨어나고 끝없이 반복됐습니다. 준혁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미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 못하겠어요. 진짜 못하겠어요. 무슨 소리야? 괜찮아. 우리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다고요? 뭐가 잘 되고 있어요? 돈도 없고 애들은 계속 울고 나는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준혁은 미연을 꼭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안아준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연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대학교 은사님이었습니다. 미연아, 해외 유학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네가 가면 어떨까 싶어서. 교수님, 저는 지금 그럴 형편이. 전액 장학금이야. 생활비도 지원돼. 한번 생각해봐. 전화를 끊은 뒤 미연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혁 씨,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유학을 간다면. 준혁은 미연을 쳐다봤습니다. 가고 싶어? 아니, 그게, 네. 준혁은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혼자 키울 수 있어. 내 인생 살아.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연은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아기들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겨우 생후 6개월. 아직 엄마 품이 필요한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준혁은 미연에게 더 이상 유학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아침에 학교에 가고 밤늦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아기들이 잠든 뒤였습니다. 미연은 부엌 바닥에 앉아 작은 메모지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똑똑 떨어졌습니다. 준혁이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결정했어?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연아, 괜찮아. 난 정말 괜찮아. 당신은 괜찮을지 몰라도 너는 뭐? 나는 엄마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겨우 6개월밖에 안 된 아기들을 두고 가는데. 준혁은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격 같은 거 없어. 그냥 사람이 사는 거지. 우리 다 힘든 거야. 당신만 힘든 게 아니라고. 하지만 애들은 내가 잘 키울게. 당신은 당신 인생 살아. 언젠가 성공해서 돌아오면 되잖아. 미연은 준혁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뒤 미연은 출국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날까지 미연은 아기들을 하루 종일 안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형제를 번갈아 가며 안아주고 볼에 입을 맞추고 작은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아기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방긋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미연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떠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미연은 잠든 아기들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작은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용서 못 해줘도 괜찮아. 엄마가 정말 나쁜 엄마야. 미연은 아기들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준혁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준혁이 돌아봤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잘 다녀와. 편지할게. 당신 정말 괜찮은 거예요? 응. 나랑 애들은 잘 살 거야. 걱정 마. 미연은 준혁을 꼭 안았습니다. 준혁의 품에서 마지막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소리 하지 마. 당신 잘못 없어. 하지만 잘못이 없을 리 없었습니다. 미연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미연은 작은 캐리어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혁이 창문 너머로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않고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미연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미연은 울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미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쌍둥이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미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도망치는 거야. 나는 지금 도망치고 있어. 스스로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유학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도 결국 미연은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미연은 정신없이 공부했습니다. 아기들 생각이 날 때마다 책을 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날 때마다 과제를 했습니다. 도망치듯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미연은 성공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인정받았고,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파티에서 리처드를 만났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회장. 부드럽고 교양 있는 남자. 미연보다 10살 많았지만 젠틀했습니다. 리처드는 미연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신은 참 특별한 사람 같아요. 그런가요? 네. 뭔가 슬픔을 간직한 사람 같은 느낌이랄까요? 미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리처드는 미연의 과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미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리처드에게는 전부인과 사이에 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연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어릴 때 한국에서 살았죠. 제 전처가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그랬군요. 병으로 어린 나이에 떠났어요. 무덤은 한국에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찾아가죠. 리처드의 눈빛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미연은 그 슬픔이 이해됐습니다. 자신도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미연은 리처드의 아내가 됐습니다. 부유하고 안정적인 삶, 넓은 집, 좋은 차, 여유로운 생활.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미연은 악몽을 꿨습니다. 좁은 새방에서 우는 아기들, 혼자 남겨진 남편, 그리고 도망치듯 공항으로 달려가는 자신. 잠에서 깨면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리처드는 미연의 과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미연은 단 한 번도 쌍둥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어. 절대 말할 수 없어. 그렇게 16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눈보라치는 묘지에서 미연은 자신이 버린 아이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미연이 떠난 뒤 준혁은 혼자가 됐습니다. 좁은 새방에는 그와 쌍둥이 아기들만 남았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된 아기 둘을 키운다는 건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준혁의 하루는 전쟁이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트림을 시키고 빨래를 하고 또 기저귀를 갈고 끝이 없었습니다. 학교는 휴학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줄였습니다. 아기들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준혁은 우는 아기들을 번갈아 안아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기들은 돌이 지나고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웠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자랐습니다. 준혁은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밤에는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아이들이 7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요? 형이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는 멀리 계셔. 언제 와요? 글쎄, 아빠도 잘 모르겠구나. 아이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에 서운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8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준혁은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준혁 씨, 정신 차려. 동료들이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준혁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말기암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어요. 의사의 말에 준혁은 멍해졌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6개월 정도. 준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애들이 너무 어린데. 퇴원한 준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달려와 아빠를 안았습니다. 아빠, 어디 아팠어요? 응, 좀 아팠는데 이제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은 날마다 약해졌습니다. 기침이 심해졌고 체중이 빠졌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준혁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동네 성당에서 도움을 줬습니다. 식료품을 가져다 주고 아이들을 돌봐주는 자원봉사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친척을 알아봤습니다. 연락이 닿은 건 준혁의 남동생뿐이었습니다. 형, 나도 형편이 안 좋아. 조카들까지 맡기는 건 미안하지만 힘들 것 같아. 부탁이야. 제발. 애들만은. 결국 동생은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아이들을 잘 키워줄 리 없다는 걸. 어느 날 밤 준혁은 쌍둥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병은 이미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애들아, 네 아빠가 곧 엄마한테 갈 것 같아. 형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셔. 아빠도 곧 엄마한테 갈 거야. 싫어요. 아빠 가면 안 돼요. 동생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은 아이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무덤이 어디냐고? 저기 언덕 위 묘지에 있어. 준혁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멀리 언덕 위 묘지가 보였습니다. 나중에 크면 엄마 찾아가 봐. 엄마한테 인사드리고. 어느 무덤이에요? 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엄마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엄마가 버리고 갔다는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기,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무덤. 거기가 엄마야. 준혁은 아무 무덤이나 가리켰습니다. 어차피 아이들은 엄마 얼굴도 모릅니다. 무덤에 가서 마음의 위안을 얻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틀 뒤 준혁은 숨을 거뒀습니다. 아이들은 아빠 곁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조문객도 몇 명 없었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검은 옷을 입고 아빠의 영정 사진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아이들은 삼촌 집으로 갔습니다. 삼촌은 술 냄새를 풍기며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에휴, 형이 죽어서 내가 이 고생을 하네. 들어와. 좁고 지저분한 집이었습니다. 빈 소주병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너희 이제부터 여기서 살아야 해. 알았지? 네. 형제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뒤 아이들은 아빠가 알려준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무덤.
거기에 작은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연희와 EONHE. 한국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여자아이의 무덤이었습니다. 형, 여기가 엄마 무덤이래. 응, 엄마 이름이 연희였나 봐. 형제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우리예요. 처음 뵙는데. 안녕하세요. 아이들은 무덤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쌍둥이 형제는 연희의 무덤을 엄마 무덤으로 믿었습니다. 삼촌 집에서의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삼촌은 날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하면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밤마다 이불 속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너희 아빠가 쓸모없는 새끼라서 이 꼴이야. 나까지 고생이네. 삼촌은 아이들에게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가끔은 술병을 들고 위협했습니다. 밥이나 먹여주는 게 어딘데. 감사할 줄 알아야지. 형제는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수업 신청서가 나왔습니다. 바이올린 수업이 있대. 공짜래. 동생이 형에게 말했습니다. 바이올린? 그게 뭔데? 음악하는 거, 현 긋는 거. 해볼까? 형제는 바이올린 수업에 신청했습니다. 할 게 없어서였습니다. 집에 가기 싫어서였습니다. 첫 수업 날 선생님이 작은 바이올린을 나눠줬습니다. 자, 이렇게 활을 잡고. 형이 먼저 활을 그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가슴이 울렸습니다. 동생도 따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소리가 났습니다. 얘들아, 너희 처음인데 자세가 좋은데? 선생님이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한 번 더 해봐. 형제는 다시 활을 그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부드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너희, 혹시 재능이 있는 거 아니야? 선생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부터 형제는 바이올린에 빠져들었습니다. 방과 후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이 연습실을 빌려줬습니다. 형제는 매일 1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삼촌 얼굴을 보기 싫었습니다. 바이올린을 켜고 있을 때만 모든 게 잊혀졌습니다. 형, 이거 켜면 마음이 편해져. 나도 그래. 뭔가 아빠가 옆에 있는 것 같아. 형제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선생님이 삼촌을 학교로 불렀습니다. 이 아이들 천재예요. 진짜 천재라고요. 선생님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대로 가르치면 음악대학도 갈 수 있어요. 전문가의 레슨을 받아야 해요. 삼촌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레슨? 그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이 아이들 재능이 너무 아까워서요. 악기? 그런 쓸데없는 거에서 밥 나와요? 그냥 공부나 하라고 하세요. 삼촌은 그대로 돌아서 나가버렸습니다.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제는 그 이야기를 복도에서 다 들었습니다. 형? 우리 바이올린 못하는 거야? 아니야. 할 수 있어. 우리 혼자서라도 할 거야. 형은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중고 바이올린 2대를 구해줬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연습해. 선생님이 구한 거니까 돈 안 내도 돼. 선생님, 감사합니다. 형제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부터 형제는 집에서도 몰래 연습했습니다. 삼촌이 술 마시고 잠들면 골방에서 조용히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소리가 너무 나지 않게 조심조심 활을 그었습니다. 형, 나 이 곡 아직 어려워.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형제는 서로 가르쳐주고 격려했습니다.
주말이면 연희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형제는 무덤 앞에 앉아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꽃을 살 돈은 없었습니다. 대신 길가에서 풀꽃을 꺾어 놓았습니다. 엄마, 우리 바이올린 배웠어요. 잘하고 있어요. 엄마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형제는 무덤을 향해 연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형제는 그 소리가 엄마의 대답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형제는 중학생이 됐고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실력은 날로 늘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이 애들 전국대회 나가도 될 실력이야. 음악대학 보내야 하는데. 하지만 삼촌은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대학? 무슨 대학?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돼. 그리고 공장 가서 돈 벌어. 삼촌의 폭언과 폭력은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형이 바이올린 연습하는 것을 삼촌이 발견했습니다. 이 새끼가 또 그 쓸데없는 짓을. 삼촌이 술병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형은 바이올린을 꼭 껴안았습니다. 때려도 좋으니까 악기는 제발. 삼촌의 주먹이 형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동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형? 형? 형은 쓰러졌지만 바이올린은 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의 얼굴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 아파? 괜찮아. 악기가 무사하니까 다행이야. 형은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났습니다. 형,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조금만 참자. 우리 언젠가 여길 나갈 수 있을 거야. 형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날 밤 형제는 다시 연희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우리 힘들어요. 동생이 무덤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 안 할게요. 우리 바이올린 열심히 할게요. 형이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형제의 연주가 고요한 묘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두 소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엄마라고 부르는 그 무덤의 주인이 사실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엄마가 멀리 미국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고등학교 1학년 겨울이었습니다. 음악 선생님이 형제를 불러 세웠습니다. 너희 둘 줄리어드 음대 오디션 볼 생각 없니? 줄리어드요? 형제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줄리어드, 세계 최고의 음악대학. 꿈도 꾸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추천서 써줄게. 너희 실력이면 충분히 붙어. 한번 해보자. 선생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형제는 집에 돌아와 삼촌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삼촌, 저희 줄리어드 음대 오디션 보려고요. 삼촌은 소주잔을 내려놓고 형제를 노려봤습니다. 뭐, 음대? 미국 간다고? 네.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서. 너희들 미친 거 아니야? 그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오디션은 영상으로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붙으면 등록금은 누가 내? 비행기 값은? 삼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장학금 받으면. 닥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학교나 졸업해. 졸업하면 공장 가서 돈 벌어야지. 형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도움으로 오디션 영상을 찍었습니다. 학교 음악실에서 낡은 바이올린으로 최선을 다해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형제 모두 줄리어드 음대 바이올린과에 동시 합격했습니다.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박! 쌍둥이가 동시에 줄리어드 붙었대.
전 세계에서 몇 명 안 뽑는데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가난한 쌍둥이 형제, 세계 명문 음대 동시 합격.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신문사에서 기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형제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등록금은 1년에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생활비, 비행기 값까지 합하면 1억 원은 좋게 필요했습니다. 학교에서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도왔습니다. 하지만 모인 돈은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형제는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형, 우리 정말 못 가는 거야? 모르겠어.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 이렇게 붙었는데 못 가면 너무 억울해.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삼촌이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 너희 미국 간다며? 좋겠다. 꿈깨. 돈 어디서 나? 너희 나이면 이제 돈 벌어야지. 삼촌이 형의 방으로 들어가더니 책상 위에 놓인 합격 통지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딴 종이 쪼가리가 뭐가 대수라고. 삼촌이 통지서를 찢으려고 했습니다. 안 돼요. 형이 달려들어 삼촌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 새끼가. 삼촌의 주먹이 형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형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형? 동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형은 피를 흘리면서도 삼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삼촌, 제발 1년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돈 벌게요. 아르바이트 해서라도 모을게요. 1년? 너희가 1년에 얼마를 번다고? 제발이요. 제발. 형은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동생도 옆에서 함께 절했습니다. 삼촌은 채 타고 혀를 찼습니다. 에휴, 됐어. 마음대로 해. 난 모르겠다. 삼촌은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형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며칠 뒤 형제는 연희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형제는 무덤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바이올린이 들려 있었습니다. 꽃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엄마,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줄리어드 붙었어요. 엄마한테 제일 먼저 말하고 싶었어요. 동생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엄마, 우리 못 갈 것 같아요. 돈이 없어요. 아무리 모아도 부족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형이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동생도 따라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는 들려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눈보라가 점점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형제는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답고 슬픈 선율이 묘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눈발 속에서 두 소년의 연주는 처절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정말, 정말 보고 싶어요. 형제는 울면서 연주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미영과 리처드였습니다. 두 사람은 연희의 무덤을 찾아왔다가 형제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미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아이들, 내 아이들이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6년 만에 다시 보는 아이들. 아기였던 그 아이들이 이제 16살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떨려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리처드가 미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미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미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울며 바이올린을 켜던 그 모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옆에 누운 리처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까 그 애들 정말 아는 애들이에요? 미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이들이에요. 뭐라고요? 리처드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미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16년 전에 제가 낳고 버린 쌍둥이 아들들이에요. 당신이 아이를? 리처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가난한 남자와의 사랑, 부모의 반대, 동거와 출산, 그리고 생후 6개월 만에 아이들을 두고 떠났던 일. 저는 그래도 잘 사는 집 딸이었어요. 근데 사랑 때문에 집을 나왔죠. 그래서 그 사람이랑 동거했고, 네, 쌍둥이를 낳았는데 저는 감당을 못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미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남편이 그 사람이 저한테 혼자 키울 테니 유학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도망친 거군요. 리처드의 말에 미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왜 그 애들이 우리 연희 무덤에? 미연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마 아이들 아버지가 아무 무덤이나 가리켰나 봐요. 미연은 목이 메었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리처드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당신 힘들었겠어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힘들다고 해요. 저 때문에 그 사람은 고생하고 애들은. 미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리처드는 미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어요. 여보, 저 애들 도와줘야죠. 지금이라도. 미연은 남편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화가 나 있을 줄 알았는데 리처드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연은 묘지 관리소를 찾아갔습니다. 저기요, 어제 연희 무덤에 온 쌍둥이 소년들 혹시 어디 사는지 아세요? 글쎄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미연은 동네로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슈퍼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바이올린 든 쌍둥이 소년들 아세요? 아, 그 애들 알죠. 불쌍한 애들이에요. 불쌍하다니요? 아빠는 병으로 죽고 삼촌한테 맡겨져서 사는데 그 삼촌이 술만 먹고 애들한테 손찌검을 해요. 슈퍼 주인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죽었다는 소리에 미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는 어디 다녀요? 반석고등학교요. 여기서 10분 거리에 있어요. 미연은 교회도 찾아갔습니다.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그 애들 천재예요. 줄리어드 음대 붙었다던데 돈이 없어서 못 간대요. 돈이 없어서요? 네. 삼촌이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지역에서 후원금 모았는데 턱없이 부족하대요. 미연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악기상에도 들렀습니다. 쌍둥이 애들이요? 여기 단골이죠. 맨날 제일 싼 현사가요. 제일 싼 거요? 네. 돈이 없나 봐요. 꽃 살 돈도 없는지 지들 엄마 무덤 갈 적에는 손으로 풀 꺾어 가던데. 미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무실에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쌍둥이 학생들 말씀이시죠? 정말 안타까운 경우예요. 선생님이 파일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름이 여기 있어요. 보호자는 삼촌으로 돼 있고요. 미연은 아이들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들이 맞았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게 언제예요? 8년 전이요. 아이들이 8살 때
8년이나. 미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남편은 8년 동안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미연이 도망친 지 8년 만에.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이야. 미연은 학교를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리처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확실해요. 제 아이들 맞아요. 그래요. 아빠는 8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혼자 키우다가.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애들은 삼촌 밑에서 학대받으며 살고 있어요. 줄리어드 붙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간대요. 리처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내줍시다. 여보, 저 애들 줄리어드 보내주고 삼촌한테서 빼내야죠. 지금이라도. 당신 정말 괜찮아요? 당신 아이들이잖아요. 그럼 내 아이들이기도 하죠. 리처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일본 출장 끝내고 곧 다시 들어갈게요. 변호사도 데려갈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연은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미연은 아이들이 사는 동네를 몰래 찾아갔습니다. 좁고 낡은 집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새끼들이 공부는 안 하고 악기나 만지작거리고. 쾅!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삼촌, 그만하세요. 아이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미연은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이제 곧 데리러 갈게. 미연은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틀 뒤 리처드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리처드가 도착한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미연과 리처드는 변호사와 함께 삼촌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니 낡은 다세대 주택이 나왔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대문. 집 안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미연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술 냄새를 풍기는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삼촌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삼촌은 미연과 리처드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비싼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낯설었던 모양입니다. 그 애들 친엄마예요.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엄마? 네. 쌍둥이 형제 친엄마입니다. 삼촌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16년 만에? 지금 와서 무슨 엄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돈 냄새 맡고 온 거죠? 애들이 줄리어드 붙었다고 뉴스 나오니까? 삼촌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에이, 거짓말. 애들이 유명해지니까 찾아온 거 아니에요? 삼촌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리처드가 재빨리 문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당신은 또 누군데요? 제 아내의 현재 남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리처드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삼촌은 두 사람을 노려보다가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요. 어차피 할 얘기도 없지만.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빈 소주병이 굴러다녔고 싱크대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미연은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애들 어디 있어요? 미연이 물었습니다. 공장 갔어요. 이제 돈 벌 나이잖아요. 공장이요? 그래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되지. 무슨 대학을 가요? 삼촌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애들이 줄리어드 합격했잖아요. 왜 공장에?
합격이 밥 먹여줍니까? 등록금이 얼마인데? 1억? 2억? 제가 어디서 그 돈을 구해요? 삼촌이 비웃었습니다. 리처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되겠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전부요. 뭐라고요? 삼촌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이들 미국 유학 비용 전액을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왜요?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 제 아내의 아이들이니까요. 리처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삼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 좋네요. 좋아요. 그럼 데려가세요. 어차피 저한테는 짐이었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미연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짐이라고요. 8년 동안 제가 키웠어요. 밥 먹이고 재우고. 당신은 뭐 했는데? 삼촌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애들 저한테 맡겨주세요. 알아서 하세요. 난 이제 상관없으니까. 그때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뭐? 아동학대? 삼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웃 증언과 학교 기록이 있습니다.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이 확인됐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밟을 겁니다. 이게 무슨... 삼촌이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쌍둥이 형제가 들어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삼촌 왔어요. 형제는 말을 멈췄습니다. 거실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미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연은 숨이 멎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습니다. 아이들의 눈, 코, 인매 모두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너희들. 삼촌이 일어섰습니다. 이분이 너희 엄마래. 16년 만에 찾아오셨네. 형제는 미연을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놀라지도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엄마요? 형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맞아. 나, 너희 엄마야. 미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죽었다고 들었는데요. 동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빠가 거짓말하신 거네요. 형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연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동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아빠는 혼자서 8년 동안 우릴 키웠어요. 죽을 때까지. 엄마는 어디 있었어요? 나는. 미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리처드가 나섰습니다. 얘들아, 지금은 복잡하겠지만 일단 이 집에서 나오자. 안전한 곳으로 가자. 당신은 누구세요? 형이 물었습니다. 나는 너희 엄마의 남편이야. 그리고 너희를 돕고 싶어? 도와준다고요? 줄리어드 보내줄게. 등록금, 생활비 전부.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갈 수 있게 해줄게. 리처드의 말에 형제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잠시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변호사가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건으로 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삼촌이 발악했습니다. 8년 동안 제가 키웠어요.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하지만 폭력을 행사했죠. 경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삼촌은 경찰과 함께 나갔습니다. 집엔 미연과 리처드, 그리고 쌍둥이 형제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정말 줄리어드 갈 수 있어요? 그래. 약속해.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형은 동생을 보고 다시 미연을 봤습니다. 일단 따라가겠습니다. 미연과 리처드는 쌍둥이 형제를 호텔 스위트룸으로 데려갔습니다. 넓고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형제는 어색하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편하게 있어도 돼. 리처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형제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서 있기만 했습니다. 씻고 싶으면 욕실 써. 옷도 새로 사줄게. 미연이 말했지만 아이들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의 상황을 확인하고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단 임시보호 상태로 등록하겠습니다. 친모가 확인됐으니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복지사는 서류를 작성하며 설명했습니다. 며칠 뒤 정식으로 면담 시간이 잡혔습니다. 미연과 쌍둥이 형제가 마주 앉았습니다. 리처드도 옆에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 엄마예요? 그래. 맞아.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우릴 버렸어요? 동생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미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무서웠어. 너희 겨우 6개월이었는데 나는 감당을 못했어.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그래. 미연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16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형이 물었습니다. 미국에 있었어. 유학 갔다가 거기서 성공했어. 그리고 재혼했지. 미연은 리처드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아빠는 혼자서 8년 동안 우릴 키웠어요.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을 때까지요. 엄마는 그동안 편하게 살았네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용서 안 해줘도 돼. 미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알아. 그냥 이젠 도망 안 칠게. 형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리처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찾아갔던 그 무덤 있지? 네. 그건 사실 너희 엄마 무덤이 아니야. 형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 무덤은 내 전 부인과의 사이에 낳은 딸 무덤이야. 이름이 연이었어. 리처드가 설명했습니다. 어릴 때 한국에서 살았는데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지. 그래서 무덤이 한국에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동안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무 무덤이나 가리킨 것 같아. 미연이 말했습니다. 너희를 지키려고 거짓말하신 거야. 엄마가 버리고 갔다는 걸 알려주고 싶지 않았던 거지. 동생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빠는 끝까지 우릴 지켰네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 너희 아빠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미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랑은 비교도 안 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이 물었습니다. 정말 우릴 줄리어드 보내줄 건가요? 물론이야.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항공권 전부 내가 해결할게. 왜요? 우린 당신이랑 남이잖아요. 너희 엄마의 아들들이니까. 그럼 내 아들들이기도 하지. 리처드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형이 동생을 봤습니다. 동생도 형을 봤습니다. 우린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형이 말했습니다. 그냥 돈만 있으면 돼요. 줄리어드만 갈 수 있으면. 미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그래도 괜찮아.
미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번엔 안 도망칠게. 너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리처드가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가지자. 서로에게. 급할 거 없어. 다음 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비자 신청, 기숙사 예약, 등록금 송금. 리처드는 모든 걸 처리했습니다. 미연은 아이들과 함께 쇼핑을 갔습니다. 옷 좀 사자. 미국 가면 필요할 거야. 괜찮아요. 형이 거절했습니다. 괜찮지 않아. 추운데 외투도 없잖아. 미연은 백화점으로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형제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결국 필요한 옷들을 골랐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동생이 작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미연과 리처드는 형제를 데리고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먼저 아버지 무덤에 갔습니다. 형제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연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연이 무덤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당신 혼자 다 떠안게 해서 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미연은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는 엄마 미워하지 않았어요. 뭐?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엄마를 끝까지 사랑했다고. 미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덤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 다음은 연희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리처드도 함께였습니다. 형제는 무덤 앞에 섰습니다. 여기가 진짜는 아니었지만 동생이 말했습니다. 우리한텐 진짜였어요. 형이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동생도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연희 누나, 그동안 우리 얘기 들어줘서 고마웠어요. 형제는 마지막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미연과 리처드는 조용히 옆에서 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미연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잘했어. 형제는 무덤을 향해 깊이 절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엄마 만났어요. 잘 살게요. 미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됐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줄리어드 음악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수많은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유럽 순회 공연도 다녀왔습니다. 음악계의 주목을 받는 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성장했습니다. 국제음악 잡지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기적의 쌍둥이 바이올리니스트, 가난과 폭력을 딛고 일어선 천재 형제. 언론은 형제의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카네기홀 단독 공연이 확정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대, 모든 음악가가 꿈꾸는 곳이었습니다. 공연 소식이 알려지자 표는 순식간에 매진됐습니다. 공연 당일, 뉴욕 카네기홀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객석 한쪽에 미연과 리처드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연은 손에 프로그램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형제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펼쳤습니다. 헌정란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To our father in heaven, 연희 언드 투 더 원즈 후 gave us wings.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연희, 그리고 우리에게 날개를 준 분들께.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리처드가 미연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충분해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객석 불이 꺼졌습니다. 무대 위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쌍둥이 형제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형제는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름답고 깊은 선율이었습니다. 두 대의 바이올린이 하나가 되어 노래했습니다. 미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16년 전 그 좁은 새방이 떠올랐습니다. 울던 아기들, 그리고 혼자 남겨진 남편, 눈보라 치던 묘지, 무덤 앞에서 울며 연주하던 두 소년. 그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연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객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10분 넘게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형제는 여러 번 무대 앞으로 나와 인사했습니다. 그러다가 객석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이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생도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연도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백스테이지로 갔습니다. 형제가 나왔습니다. 아직 땀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형이 말했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고마워. 정말 잘했어. 너희 아빠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동생이 작게 웃었습니다.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다음 공연은 언제야? 다음 달에 런던이요. 그 다음엔 파리. 바쁘겠네. 네. 하지만 좋아요. 이게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니까. 형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며칠 뒤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계 쌍둥이 바이올리니스트, 그래미 어워드 후보 등극, 카네기홀 공연 매진 행렬, 세계가 주목한 형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한 유명 방송사 인터뷰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뭔가요? 형이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동생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난 가족. 카메라는 형제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죠. 많았어요. 하지만 우린 계속 연주했어요. 우리한텐 바이올린이 전부였으니까요. 형제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석 달 뒤, 형제는 세계 3대 음악상 중 하나를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형이 트로피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 상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바칩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모든 분들께.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미연은 텔레비전으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리처드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후회 없어요? 후회야 당연히 있죠. 평생 안고 가야 할 것들. 미연은 화면 속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요? 나는 그 애들을 버렸어요. 하지만 그 애들은 스스로 날아올랐어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뿐이에요. 리처드가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충분해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화면 속에서 형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고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미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1년 뒤 형제는 유럽 투어를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연장 대기실에서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들어왔습니다. 손님이 와 계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미연과 리처드였습니다. 깜짝 선물이야. 리처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제는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어제. 너희 공연 보러 왔지. 미연이 말했습니다. 티켓이 매진이라던데.
VIP석은 늘 있어. 리처드가 윙크했습니다.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객석 맨 앞에 미연과 리처드가 앉았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형제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미연은 아들들의 연주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버렸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날아올랐다. 이제 나는 그저 그들의 빛나는 날개를 바라본다. 무대 위의 두 소녀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사람들. 미연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리처드가 속삭였습니다. 연희도 하늘에서 함께 박수쳐주고 있을 거예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 위의 두 청년은 계속 연주했습니다. 아름답고 힘찬 선율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과거의 아픔을 넘어 미래를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